토론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시대, 그러니까 21세기의 한국 정각이 도대체 어떤 현상이 놓여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가능성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중국 정각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정각의 현상을 좀 더듬어보고, 뭐 이웃나라 일본의 정각의 현상을 짚어보고, 그 이후에 한국 정각에 관한 얘기, 그리고 현재 성행 중인 수제 도장 이 부분의 현상, 그리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한국 정각 예술에 대한 발전적 방향에 대한 제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중국 정각의 현상과 지향점에 대해서 우선 김희정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각이 어느 단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뭐 대학이라든지 사숙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지금 현재 시행되는 그 전각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처럼 그런 서예 전각 아카데미들을 많이 하죠. 대부분 그런 데서 양산되고, 그거는 국가기관 혹은 대학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처럼 사숙으로도 직접 작가를 찾아가서 작가 작업실에서 배우고 같이 작업하고 전시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서예하고 그렇죠. 같이 나가는 개념인 거죠. 중국은 특히, 우리도 뭐 다를 바는 아니지만 중국은 특히 서예와 정각을 한 몸으로 보고 상호 보완되는 걸로 인식하고 그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각을 얘기하면 우리가 뭐 현대 정각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통 정각, 특히 뭐 명청대 이후로 어떤 유파들이 형성되고 그 유파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그런 거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유파들이 현재까지 어떤 그 맥락이 이어져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맥락을 끊기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대학이라든지 사수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 혹은 뭐 지역별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중국은 서예 전각이 법고창신이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그것을 충실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고창신, 법고의 문제, 그리고 전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와 조금 다른 어떤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정각은 이 시대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작업, 거기에 주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시대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명청대와 다른, 그러니까 전통이란 과거와 다른 어떤 요 시대의 어떤 것들, 이런 인식을 창신의 거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중국의 서예나 정각을 대변해 보면 지역적으로 남쪽과 북쪽, 대표적으로는 북쪽의 북경과 남쪽의 항주를 중심으로 법고, 고전, 전통에 대한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항주 쪽은 좀 고수하는 편이고, 전통은. 북경은 조금 창신의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게 뭐 작가군에 따라서 혹은 뭐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자료는 마찬가지예요. 고전 자료 마찬가지인데, 그 고전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인식의 문제죠. 그리고 그 인식에 따라서 작가군이 달라지고, 그 작가군이 달라짐으로써 품격들이 달라지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저기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요 최근에 쓴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법고와 창신 그리고 현대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중국 근현대 장각가 8인 작품을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대상들이 등석여, 조지겸, 오창석, 황사령 이 사람들이 신해혁명 이전에 근대 청대 작가들이죠. 그리고 치바이스, 왕룡, 스칼, 정국빈 그거는 그 현대 장각가들 4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통을 계승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 우리가 전통이라는 거는 정각 전통은 뭐 다 알다시피 진한인이죠. 진대는 그 정국인, 한대는 한나라인 플러스 유진남북조까지 되게 포괄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끊겼다가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게 명청인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전각이라 하죠. 그 전에는 이제 인장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전통의 계승의 문제에 있어서 명나라, 청나라 초기까지는 거의 한인을 임모하는 정도? 약간 품격은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식하고 임모하는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 논문에서 이야기는 서예와 접목 관계. 이게 이제 원래 시서와 각 인륜론을 통해서 했는데 등석여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인종서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황돈이 쓴 중국 전각사, 전각 이론사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전각의 고전 전각에서 어떻게 자기 개성 혹은 그 시대를 표현했는가 이런 문제가 돼서 등석여는 확실하게 붓으로 쓴 느낌이 나죠. 결국은 우리가 전각을 인식할 때 각에서는 붓으로 쓴 느낌이 나고 서예에서는 전각의 느낌, 판 느낌이 나야 된다는 게 우리의 일종의 이상이잖아요. 조지겸은 인외 구인, 다시 말해서 인장에 한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전패, 말하자면 청동기, 또 금성문 기타에서 많이 말하자면 학습 대상을 확대시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창석과 황사령은 조지겸의 인외 구인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한 사람은 비교적 원래 청동기나 그러니까 금석의 원형, 말하자면 바로 깎을 때 깨끗한 느낌, 그거를 전각에 실현시키고 오창석은 그것이 오래돼서 풍화작용과 녹슬어서 나중에 탁고 나면 우둘투둘한 거 이거를 확대시켜서 자기의 전각, 물론 서예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구현하는 걸로 그렇게 신혁명 이전 내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대 지금 중국 전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들 내분 정도 지금 뽑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작품 스타일 그리고 학습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을 좀 지중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현대 전각가 근대에서 현대 중간에 살아서 그러니까 신해혁명 이후에 죽은 재백석은 신분이 목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층민 출신이면서 예술가, 말하자면 문인 예술가에서 이제 벗어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하는 그런 것도 계기나 토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서민적이고 서민 떠나서 하층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리고 전각의 품격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전각에서 말하자면은 고전 전각의 특징이 수평수직이죠. 필획이. 거기에서 사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
이 장법은 재백석의 그림의 그 장법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그런 그 장법을 쓰죠. 그 다음에 왕룡을 들을 수 있는데 왕룡은 뭐죠? 홍위병. 도문? 아니, 문혁을 몸소 체험한, 그야말로 중국이, 현대 중국으로 나아갈 때 가장 진통을 겪었던 그걸 몸소 체험한 사람인데, 중앙미술학원에서 이가렴 선생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문혁을 겪고 제자로, 이가렴 선생님 제자로 석사생으로 들어가요. 제1호 석사생이죠. 거기에서 서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가렴 선생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인화에서 산수화 위주로 그래서 정각과 그림에 산수화 장법이 들어가요. 산수화 정각과 그 문인화 정각의 그 차별성은 일단은 전체적인 그 구도도 그렇지만 필획도 문인화는 되게 그야말로 중봉이랄지 그 필획이 굵기 변화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데 왕룡 정각은 거기서 전혀 달라지고, 또 하나는 그 외곽을 벗어나는 그 장법을 쓰죠. 그거는 현대 장식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서양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양화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재백석은 민간 본색이라고 제가 이 명명을 했고, 왕룡은 여민 위도, 이것은 그 장자에 나온 여천 위도를 패러디해서 만든 건데, 그야말로 이제는 예술이 서민 예술에서 그야말로 그 실용에서 그 예술로 하는 그 초월, 여기까지 갔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복건성 분인데, 이분의 정각은 석계라고 그러죠. 이분은 정각을 아주 오랫동안, 말하자면은 우리 왕룡 선생은 구상을 아주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정각 칼을 들으면 1분도 채 안 걸리게 하는데, 석계 선생은 아주 오랫동안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조작이죠. 긁고 파고,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인공이 자연화됐다는 것, 자연과 가까웠다는 것은 근대 미술의 어떤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것은 그 전에는 그냥 자연을 모방하는 자연의 어떠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실현한 것은 석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국빈, 우리나라에도 왔던 진국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운남성, 그때 중국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서예계에 강서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공모전이죠. 전국전하고 중청년 작가전이었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강서성 출신들이 대거 큰 상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불공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한 심사를 거쳤는데, 정말로 서당을 놀래게 하는 강서 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군가를 찾았는데 바로 진국빈이었어요. 저도 진국빈을 중국에 있을 때 한번 만나본 적 없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정각을 보면 막 앤디 워홀 느낌이 나요. 말하자면 실크 스크린 기법을 한 것처럼 생겼고, 그 형태는 무슨 영화지? 마법 그죠 있죠. 마법 부려가지고 했던 무슨 영화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한 5, 6년 전에 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붙이기를 주향 세계로 나가는. 그러니까 전각이 중국, 동양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 그러한 형태와 형상,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걸로 파악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정각은 모태는 항상 이 진한인에 두지만 정신 그리고 학습의 그 대상 이런 것들은 과거에만 있지 않고 내 주변에서, 예, 그러니까 어떠한 항상 특히 왕룡 선생은 제가 직접 배워서 비교적 이해하는 편인데요. 항상 주변에서 아주 편안한, 아주 가까운데, 그리고 너무도 상식적인 데서, 장법이랄지, 필법이랄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모르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작품 얘기하고 작가 얘기를 좀 했는데, 정각에 있어서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학술 활동이라든지, 혹은 뭐 공모전의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네. 공모전은, 중청년전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25세에서 45세까지만 출품하고 그 내에서 심사하는. 그래서 중국 1984년 중국 서법가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유정성이 선생이 그거를 주도하고 기타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중국 서단을 완전히 혁신시킨, 지금은 이제 주류학 쪽으로 바뀌었죠. 중청년전에서 특기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심사위원들이 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말하자면 특선 이상 이런 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추천자 상으로 올린 자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중국서법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작품을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 시상식 하는 날, 오픈식 하는 날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야 우리도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는데, 출품자가 손 들고 일어나더니 앞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심사받읍시다. 저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심사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미 공개된 학술위원들 굉장한 분들이었거든요. 누가 아는 사람 이렇게 뽑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 현상들을 그런 어떤 공모전에 있어서 운영 방식이라든지 심사위원 선정, 그런 부분을 한국 정각의 공모전에서도 좀 차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쵸. 우리는 사실 심사위원은 협회에서 그냥 지정해가지고 그냥 비공개로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데, 그런 문제는 참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의 작가들은 한국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서예를 하고 서예적인 바탕에서 정각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잘 보려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미술이라든지 다른 장르 혹은 인문학 그런 쪽에 접목을 시켜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작가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참고가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학술적인 활동 하셨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중국 현장에서 정각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한국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이런 차이점,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각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 어떤 분들이 정각은 비전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제는 바로 지금 우리 서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작품 판매, 서예인들이 살아가는 그 굉장히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작품 판매 혹은 제자 양성 그 둘을 빼고는 이제 먹고 살아갈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각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어서 없을 거고 그리고 창작 작품을 정각만의 창작 작품을 내서 한다는 것 자체도 판매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산동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산동에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잊혀져 가는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맥이 정각의 맥이 저는 그 금석학에서 추사 선생님 연구 논문을 내셨지만 그 추사 선생님이 중인 제자들 많이 양성했습니다. 뭐 최북, 뭐 다양한 오경섭, 오세창의 아버지는 오경섭. 그 우리 오래된 것들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들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천롱 선생님 그리고 여러 이 현대 우리 정각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동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지의치. 우리 발음은 진계기라고 합니다. 그 산동에서 2007년에 굉장히 큰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국 전국의 모든 정각가들 초청해서 제가 현재 그때 웨이팡에 있었는데 웨이팡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중국의 전국시대 그 산동 지역은 노나라와 제나라가 있습니다. 노나라는 그 우리 공자 잘하고 계신 곡부 공자의 고향 위주로 한 그 지역이 노나라고요. 그 제나라는 그 약간 오른쪽 편에 지금 현재 그 제남시 오른쪽 편에 보면 우리 발음은 유방, 중국 발음은 웨이팡, 웨이팡이라고 하는 곳이 제나라의 중심, 제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 출신의 인물이 바로 천지의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송나라 때 조명성이라고 하는 그 송나라 때 산동에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송나라 때 문학가의 신기지였네. 그리고 조명성의 아내가 이청조라고 합니다. 송나라 굉장히 유명한 이청조와 그 신기지를 그 문학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 이청조의 남편이 바로 조명성입니다. 이 조명성이 정말 우리 그 중국에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많은 유물을 모으고 그 수장했던 그 대수장가였었고요. 그분의 대를 이었던 분이 바로 이 근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천지의치인데 이번에 학술 토론회에서 이제 그 지역 제가 지금 대구에 자리 잡게 된 여러 고민을 하면서 지역을 살려야 된다. 각 지역이 서야 정말 다양성을 키울 수 있다. 그게 지금 저는 산동에서 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지의치라는 인물이고 산동 인사가 이제 만들어진 게 1992년입니다. 불과 뭐 서령 인사나 뭐 북경이나 항주에 비해서는 많이 늦게 시작이 되었지만 저는 산동의 인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산동 인사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들이 정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사실 좀 뼈아픈 얘기인데 웃고 넘길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두희 선생님 뭐 한국 정각과 중국 정각과 비교적 관점에서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아까 조금 보충 설명. 네. 뭐 중국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국이 아까 그 김희중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북방, 남방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남방에서 대표적인 게 서령인사예요. 서령인사. 하지만 서령인사는 아까 오창석 초대 회장님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보면 정각에 꽃이 폈던 곳이잖아요. 근데 아까 공모전 얘기했는데 여기 참가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저기 공모전을 해요. 이렇게 올림픽처럼.
그리고 각 성에서 1차, 2차, 3차 막 다 해갖고 참가 인원이 한 3, 4만 명 될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막 뽑아요. 뽑아갖고 뽑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딱 60명 아니면 100명을 딱 뽑아요.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현장 휘호를 해요. 휘호할 때 그냥 정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글씨도 봐요. 글씨도 쓰게 하고 또 문장도 쓰게 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각도 해야 되고 음각, 양각 다. 그거 다 그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리랑 논술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되면 그거를 다 거기서 딱 진짜 한 5, 6명만 뽑아요. 그 사람이 우리 그 서령인사 회원으로 임명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대단한 거죠. 서령인사 회원이 되면 뭐 어떤 뭐 일단 명예고 특히 외국 사람들은 그 인장 박물관이 있어요. 서령인사 안에 인장 박물관 안에서 전시를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외국 작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한 15번 됐나? 될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 되게 많은데 그만큼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뭐 대신 팔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거기서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 검증을 하니까 진짜 실력이 딱 나타나는 거죠. 발전 안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보충 설명 해드려요.